예, 안녕하십니까. 할 말 있수다. 예, 제 9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0화를 바라보는,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벌써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요. 앞으로 많은 청취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화까지는 연습 삼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화 이후로는 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이번 주제는 언론입니다. 우리가 신문방송학과 학생이고 하다 보니까는 언론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물론 신문방송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언론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언론을 주제로 잡은 거는 한 학생이 지난 8월이죠? 7월이었는가? 7월 말이었죠. 7월 말에 벌써 말했어. 7월 말에 TV조선 이 유명한 이 선동열, 방어율 정도 나오는 시청률, 그렇게 우리 종편을 좀 비하하는데요. 저는 종편은 별로 안 좋습니다. 하여튼 그 종편에 지원을 해서 1차 서류 합격을 하고 2차 필기시험이죠.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학생은 평소에 자신의 이념적 성향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로 TV조선에 들어가서 이 학생이 잘할 수 있는데 과연 거기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입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조 교수님한테 들어봐야 되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저희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 말 있수다 사회를 맡은 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할 말 있수다 양상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투데이의 이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많이 컸다 이거지? 깔때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재미없게 적응되다 보니까 또 없어지고. 나중에 해줄게요. 지웠어. 저희 이번 주제 언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편 얘기도 좀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 탄압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제 9화 대한민국에서 언론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있수다와 같이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할 말 있수다는 대구대를 시작으로 대구 경북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모집 부분은 연출, 제작, 홍보, 기획, 편집이며 학교와 전공 구분 없이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휴대전화 010-3131-5879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거나 할 말 있수다 공식 페이스북 주소 facom/cast.daegu facebook.com/cast.대구 또는 트위터 JOURNAL5035 전화 503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9화 대한민국에서 언론인으로 살아가기. 일단 저희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이 초대 손님은 우리 대구대 신문방송학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내적으로는 DUBS, 우리 대구대학교 교육방송국이죠. 그래서 또 활동했었고. 무수히 많을 텐데 활동이요. 엄청나죠. 굉장히 많이 한 걸로 학과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대단하다고 진짜 입소문이 나 있는 선배님이라서 개인적으로. 그렇죠. 최종환 하면 교수님도 나가는 거예요. 일단 그럼 초대 손님 모셔놓고 일단 너무 저희가 초대 손님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최종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팟캐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 사람 모시기 정말 힘들지. 진짜. 정말 힘들죠. 곧 추석인데 추석은 어떻게 보낼 거예요?
뭐 추석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계획이라 받아도 뭐 저희 친척들은 대부분 뭐 창문만 열면은 다 보이는 집안들이기 때문에 뭐 평소에도 왔다 갔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이라 해서 특별히 행사라고 하면 뭐 제사 지내고 뭐 같이 친척들하고 좀 더 뭐 같이 음식 먹는 정도 뭐 그 정도라고 계획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번 추석이 연휴가 왜 이래 이거? 뭐 어쩔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연휴 이런 것도 반갑진 않아요, 솔직하게. 취업 준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래도 하긴 뭐 그렇지 이제 본인도 그러면서. 아니 뭐 하여튼 뭐 추석 때 가면 이제는 뭐 다 4학년이고 하다 보니까 뭐 취업은 어떻게 됐냐 뭐 이제 뭐 용돈 받을 그런 나이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용돈을 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용돈을 받아야 되나? 부모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그래야 효자 소리 들을 텐데. 그게 취업이지. 예, 그렇죠. 돌파구는 취업밖에 없다. 그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초대 손님은 이번에 TV조선 종편이죠. 종편은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하여튼 원서를 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초대 손님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일단 이 초대 손님한테 저희가 여쭙고 싶은데 제가 이름을 뭐 종환 씨라고 불러드리면 되나요? 네네. 그럼 종환 씨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학교에서. 일단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외적으로 그렇고. 저는 뭐 학과가 뭐 신문방송학과 학생이라서 뭐 그런지 몰라도 언론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관심 있고요. 그래서 학교 입학을 할 때 대구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신입 기자, 대학생 기자죠. 대학생 기자로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한 건 뭐 삼성 뭐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삼성이라든지 뭐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이런 뭐 기자단 활동도 하고, 뭐 기업에서 운영하는 뭐 홍보대사, 지금도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거는 KTV라고 한국정책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 기자단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한 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뭐 제가 좋아서 한 활동이고,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도 또 솔직히 좀 짭짤하게 또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짭짤하길래 힘밭을 다치고. 하여튼 그런 좀 더 많은 것들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또 개인적으로만 하는 건 없어요? 개인적으로 활동을 한다기보다도 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뭐 1인 미디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영상을 만들고, 제가 그 영상을 뭐 유튜브든 어디든 뭐 커뮤니티에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제목이라고 하면 종북이 답이다 라는 그런 뭐 프로그램을 하고 있긴 한데. 종북이 답이라고요? 예, 그렇죠. 종북주의자 아니죠? 저는 뭐 북한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뭐 북한이 뭐 지령을 받았느니 빨갱이니 하여튼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뭐 여기서도 뭐 안심을 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왜 네. 뭐 사이트 포털 블로그 이름이 종북이에요? 블로그는 제 개인적인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에 뭐 드림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드림연구소 치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드림연구소 블로그가 있고, 그리고 1인 미디어라고 해서 종북이 답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저 수시로 올리고 있죠, 블로그에. 종북이 답이다라고 한 이유는 일단 우리 사회에서 종북 얘기만 하면 빨갱이라고 치부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시각 내지 한 가지 생각만 요구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북이 답이다. 예. 그러면 종북이 답이다 해서 종자가 다들 아시다시피 딸을 종자, 뭐 쫓을 종자 이런 뜻이고, 그런 걸로요. 북이 북한 북한이 그런 북이 아니고 북이 영어 북입니다. 그러니까 북, BOK 북이고요. 그래서 책을 따르고 책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 내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일단 최근에 지금 안철수 서울대 교수님하고
문재인 상임 고문도 어떻게 보면 책을 요즘에 좀 책을 또 많이 출간하셨더라고요. 그분들도 정부 세력이고 아, 그리고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하고 삼성전자 이근희 회장도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도 이후부터 해서 근 3년 가까이 보니까 박근혜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박근혜 관련된 책만 하더라도 한 20여 권이 넘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한 13권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도 제가 규정을 짓기는 종북 세력이다. 다 종북 세력이네. 예, 박근혜 의원님하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도 종북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종북 세력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예, 정보 세력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안 듣고 중간부터 딱 들으면 종북 세력이 이게 뭐야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정보 세력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국회에도 저는 정보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듣다 보니까 이상해 이거. 정북이라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친숙해진다는 느낌이 뭐지 도대체 가슴 속에서. 예, 국회에서 뭐 계속 뭐 요즘에는 국회 뭐 제명 같은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저는 그거랑 별개로 종북 세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명을 좀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해가 안 돼. 아니 이 종북은 어느 종북이지? 그걸 모르겠어. 종북은 책을 이제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종북 세력들은 국회에서 좀 제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아주 교묘하다 저 느낌이. 예, 뭐 박근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좀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좀 잘 나가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뭐 박근혜 의원을 지지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뭐 좋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진짜. 아, 말이 헷갈려서 정말. 예, 종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를 종자에 BOK, 북. 예, 그거인지 따를 종에 북한 할 때 그 북녘북자. 북녘북자 아닙니다. 그러면. 오해 여기 뭐가 종북. 네, 제 말은 헷갈리죠 이게 종북 하니까. 북녘북자 아니야? 북녘북자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정한 씨가 BOK. 말하는 거는 BOK. 그래,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정보. 책이에요. 그래. 네. 그래. 알겠어요. 하여튼 우리끼리 헷갈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예, 종북은 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뭐 어떤 종북인지 예 그렇다고 예 또 갑자기 너무 벗어났네요. 예. 그럼 아까 그 DUBS 교육방송국이죠. 네. 대구대학교 네. 교육방송국 활동도 하셨고 뭐 영삼성, 네. 뭐 KTV 그리고 KB국민은행 네. 뭐 이렇게 다양한 게 하셨는데 뭐 공모전인가요? 기자 전부 다 기자단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대외 활동이죠. 예, 대외 활동이고 보통 하면은 이제 보통 한 기간이 활동 기간이 한 3개월 내지 길게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하는 프로젝트를 보면 대부분 이제 뭐 학내 그리고 그 기업이나 뭐 기관에서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해져 있는 그런 기사나 뭐 콘텐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미션 같은 게 일종의 또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키면 뭐 활동비도 나오고 뭐 그런 활동입니다. 개인적으로 4화 네. 때 못 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스펙. 공모전. 공모전.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해서 자신에게 뭐 어떤 도움이 됐나요? 네, 일단은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제 꿈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진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진부한 얘기일 수 있는데 좀 더 제 꿈을 구체화 시켰다라고 또 볼 수 있고 그런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보통 한 3개월 내지 1년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뭐 일단은 두말 없이 그런 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저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성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좀 성실하기 제가 뭐 여기서 뭐 제가 뭐 성실하다 이렇게 밝히는 것보다도 일단 영삼성이라든 그런 거 보면 제가 우수 활동자상을 받았습니다. 2기 때 그렇게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7기를 받아해서 뭐 우수 활동조 이렇게 또 받았고 문화체육광부 같은 경우는 그것도 기자단인데
그 같은 연임을 거의 뭐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3기하고 4기하고 이렇게 연임을 해가지고 2년 동안 했었고,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했었다라는 거를 아무래도 좀 증명할 수 있는 뭐 토대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 TV조선 내긴 아까운 인재 같은데. 그러면 어디에 CNN 정도 내야 되나? 아 오랜만에 깔때기 들으니까 어떻게 못하겠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나상도 너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았나? 한 가지에 몰빵하지 않았나 그냥? 그냥 놀았죠. 맞아. 이거는 웬만한 대학생들이 상상하기에는 정말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약간의 이건 그 중복된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한 이유나 목적이 네. 뭐예요? 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중복이 좀 일단 뭐 예. 꿈을 일단 좀 떠나가지고 일단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남들 다 하는 아르바이트를 좀 더 뭐 자기 스펙이라면 스펙인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공모전이라든지 대화 등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 학점 네.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학점은 뭐 1년 때 보면은 보통 제가 한 2000대? 2008 정도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꾸준히 좀 올려가지고 한 3점대까지는 그래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학점이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던 게 네. 이건 이런 다양한 활동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네. 일단은 뭐 딱 잘라서 말하면 공부에 뭐 관심이 없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학교에서 뭐 학점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기 의지라든지 조금만 성실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핑계로 뭐 그냥 바빠서 안 했다거나 뭐 그 정도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안 했다. 공부를 관심이 없었다. 그 정도. 네. 혹시 지금 학점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번 학기에 받은 건 4.2? 어? 4.25?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네. 상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나 4점인데 나도? 응. 거짓말하지 마. 4점이 맞아요. 맞은 평점 1점당 만원? 진짜 4점이야? 4점이에요. 와, 너 완전 공부하시겠구나. 안 했는데 그냥 좀 야, 4점이면은 평균 A 제로 아니야? A 마이너? 아, A. A 제로죠. 그래, A 제로. 예. 옛날에 시험을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옛날에 시험을 안 쳤고 이번에 시험만 친 거죠 그냥. 그러니까 맞네. 상도도 예전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좀 늦게 갔잖아. 상도도 그냥 신문사에 틀어박혀서 신문 발행기만 계속 기다리니까 컴퓨터 두드리면서 그건 써먹고 막. 대박이네. 아, 4점이. 와, 나는 안 돼요? 나 4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아이고. 하여튼 왜 갑자기 나는 이제 졸업했는데 뭐 어쩌라고. 졸업생이 제일 부러워요 사실. 그러면 성적이 이제는 그러면 자신의 의지 차이가요, 의지? 의지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죠. 의지 말고도 다른 요소 물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자기가 일단 이거는 꼭 해야겠다라고 뭐 마음가짐 있으면은 마음가짐 내지 뭐 플러스로 뭐 의지가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그게 있다면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점대, 4점대. 이거 완전히 그럼 성적 향상 장학금 이런 거 무조건 따놓은 당상인데. 왜 안 돼요. 동결이야? 이거는 1.5 이상 직전 학기 예. 1.75 이상. 1.75 이상. 내가 옛날에 2.08인가 받아가지고 나 직전 학기 1.3. 아 대박이다. 1.3까지 받아봤어. 1.3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출석 꼬박꼬박 해도 야, 학교를 안 와야 돼. 수업 안 나가면 돼. 1.5 받겠다. 1.3. 우리 성적 아, 아깝다. 최고 성적이 4점이고 평점 지금 얼마야 그럼 상수는? 3.7. 진짜 아, 평점이? 1.3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 F 미포함. F 미범 학점도 계산돼요. 그 따로 뽑을 수 있어 성적표를. 뽑지 않나 그렇게 또 F 미포함에서. 포함, 미포함. 나는 F는 없다. 근데 기업에서 대부분 뭐 F 포함 미포함 이렇게 또 명시를 하니까 아무래도 지원자도 그것도 잘 F 사는 포함은 거고. 얼마인데? 모르지. 야, F 한 개가 몇 점인데 0점이잖아. 0점이니까 다 깎아보면 뻔니까. 반토막 나겠지. 내가 그때 D 마이너를 받았어. D 마이너. 그러니까 F 바로 위에 예. 한 개지. D 마이너 0.9점이거든. 와. 연구네. 딴 거 막
B 있고 A 있고 해봤자 0.5개 받으니까 쫙 내려가던데. 의미도 없어져. 졸업장 받는 거. B 마이너스 날려 진짜 날려. 치워야겠다. 와 완전 갭이 완전 널뛰기 왔다 갔다 해. 와 진짜 예, 학점은 그렇고 그럼 학점 위에도 우리가 이제는 약간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는 토익도 공부 많이 예. 했겠어요. 토익이라고 하면은 뭐 남들만큼은 그냥 했다. 그냥 이 정도로 했다고 보고요. 뭐 남들만큼이라고 해서 뭐 특정 점수를 또 여기서 또 언급하는 것부터 좀 무리긴 한데. 아 여긴 깔때기 안 예. 되는구나. 그냥 뭐 남들 정도만 그냥 했다. 그냥 이 정도만 점수 뭐 하여튼 그 정도 점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남들도 다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을 고려를 해서 꾸준히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점수도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점이 너 있어 토익 점수? 한 번도 안 쳐봤어. 안 치려고. 왜? 뭐 내가 토익 왜 해? 뭐 할 건데? 너 사업할 거야. CEO 할 거야? 1인 기업? 혼자 사장이고 혼자 뭐 종업원 한 10,000명 정도. 취직시켜 드릴게요 그때. 일용직. 명도 많다니 옆에는. 광일이는 토익 봤지? 쳐봤죠. 토익은 쳐보고 신발 모순하고 충격 먹었어. 근데 참 토익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참 계륵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안 하자니 왠지 좀 불안하고 하자니 점수 더 올려야겠고 그러니까 남주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안 하기는 진짜 그런 시간 낭비 좀 상황이니까. 하면 왠지 그렇죠. 좀 시간 낭비하고 실제로 저희 학과 노 교수님도 그래요. 토익이 아직까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과연 이 토익 보는 기업들이 가서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근데 요즘에는 토익보다는 오픽하고 예. 토스를 많이 보니까. 예. 근데 그냥 그것도 일단은 영어를 많이 또 보니까 지원서에 보면 영어 점수 몇 점 이상 이렇게 또 명시를 안 해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미 영어 점수를 있다고 가정한다든지 영어가 그냥 기본이 돼 있다는 그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영어 점수를 아예 안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 다 지원자들을 또 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하죠. 왜냐면 사회가 또 워낙 또 취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취업이 안 된 상황에서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는 왜 안 하지? 이런 또 불안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예 그 TV 조선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 그 자기 소개서 어쨌든 네. 1차는 합격했었잖아요. 네네. 자기 소개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네. 관심사인데 아니 네. 다 잘해도 자기 소개서 못 쓰면 안 되는데 아 예. 어떤 식으로 자기 소개서를 썼어요? 자기소개서를 내가 좀 보자. 아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TV조선에서 영어 점수를 없어도 예, 지원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공고가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안에 영어 점수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막상 제가 지원서를 써보니까 어학 점수를 써놓는 칸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토익, 뭐 토플,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일본어 그 뭐죠 그 JPT인가? 하여튼 뭐 그것도 있었고 중국어 이런 거 보니까 아 이 기업도 참 영어를 어학 점수를 많이 보는구나. 역시 참 조선일보 다운 그런 공고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보면은 일단 제가 활동했는 거 거의 뭐 경력이라면 또 경력인데 그러한 뭐 활동 경력 중심으로 또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그때 1800자 정도 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소개 그 칸만 썼지 그냥 뭐 동기나 계획이나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가지고 쓴 거는 그때 없었죠. 인터넷 지원한 거죠. 예, 그렇죠. 인터넷 그 보니까 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채용하는 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바로 이제 써가지고 뭐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럼 그때 당시에 그 네. 몇 번째 지원자였어요? 그 보통 네. 확인 누르면은 네, 네. 당신 뭐 몇 번째 지원자입니다. 아,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접수 번호하고 예, 접수 번호. 그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잠시만요. 이거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없구나. 하여튼 번호가 있었는데 그 번호가 근데 이게 접수 순서를 어떻게 나타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번호가 있었습니다. 예. 10,000번이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1,000번대인가요? 하여튼 제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고등학교에서 쳤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서울의 서강대학교 옆에 무슨 고등학교 있는데 거기서 쳤을 때 굉장히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PD 안에서도 뭐 시사 PD, 뭐 예능 PD 이렇게 드라마 PD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쳤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지원자도 많았고 또 그런 내용들도 좀 애를 많이 먹었구나, 먹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집 인원이 그러니까 지원 분야하고 모집 네. 인원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땡명 뭐 땡땡명인가? 하여튼 그래서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인원을 제가 되게 파악을 못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지원 채용 절차를 보니까 1차로 이제 서류 전형, 그다음에 필기 시험, 뭐 임원 면접, 신문 면접, 그다음에 인턴을 하고 난 뒤에 인턴에서 평가 후에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6차였나? 그런 과정이 있었죠. 일단 저는 뭐 그 6차 과정에서 뭐 2차에서 떨어졌으니까 솔직히 뭐 그냥 뭐 지방에 있는 그냥 핫바리가 와가지고 그냥 시험 쳤다는 정도. 네. 아,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요. 겸손이죠, 겸손. 네. 너무 널뛰기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 상식 같은 것도 네. 되게 예. 풍부할 것 같아요. 상식은 어떻게 따로 공부하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상식책 두꺼운 상식책을 보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신문을 거의 매일 읽고 있습니다. 신문도 읽고 책을 거의 좀 읽고 있는데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부분이 분야가 한 4가지 분야를 하루에 그 4가지 분야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그다음에 고전이라고 지금 읽고 있는 자본론 책 그거 읽고 있고, 그다음에 글쓰기 책, 그다음에 안철수의 생각 요즘에 며칠 전에 다 해가지고 지금 그냥 읽고 있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다방면의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좀 정치나 이런 쪽에 좀 치우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뒤떨어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인문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뭐 네. 철학, 네. 또 미술, 예술 쪽 이런 네. 부분도 공부를 네, 하는 그 부분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쉽사리 제가 또 손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예술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충분히 저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책을 구입을 해서든지 아니면 빌려서든지 책을 읽어야겠죠. 네. 진짜 철학 같은 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예, 좀 철학은 네. 개인적으로 진짜 사회과학 학도라면 다 알아야 되겠어요. 기본이죠. 경영학, 기본. 예. 예. 대학생의 가장 기본인 학문이 저는 뭐 철학이나 인문학을 바탕으로 네. 철학, 경제학 이런 거는 정치. 우리 학교를 좀 약간 비판하자면 우리 학교에 네. 철학과가 없어. 네. 영어를 너무 철학과. 중시하는 학교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영어를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영어는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하기보다도 어느 학교든지 다 그거를 뭐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졸업 영어 자격 시험에도 다 토익 얼마 뭐 이렇게 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학교가 특별히 뭐 영어를 뭐 중시한다든가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뭐 사회적으로 다 예. 중시를 하는 거고. 그렇죠. 철학이 아마 살아가는데 가장 좀 자기 가치관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밥 먹고 사는 데는 과연 있을까 하는 그거 그냥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철학 학과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교양 심화 교양 과정으로 해가지고 의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철학의 틀 뿌리가 있어야지 응용해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맞춰서 철학하고 글쓰기, 글쓰기. 예, 이건 철학하고 글쓰기, 국사 이 3가지 정도는 뭐 경제는 뭐 일단은 모르겠지만 그 하여튼 3가지 정도는 저는 꼭 한 필수 교양 정도로 채택하면은 굉장히 좀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요. 뭐 저보다 공부를 또 많이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으니까 도산 가면은 예,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뭐 다른 곳에 지원한 것도 있나요? 지금 4학년 2학기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9월달 돼가지고 상반기 됐으니까 저도 다방면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사 뭐 기자나 PD나 이쪽에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지원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하기보다도 기자나 PD 쪽에 지원을 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네요. 그게 큰 기업인가요? 아니면 기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예. 큰 메이저급 이런 식으로 또 따지다 보면은 뭐 메이저급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 언론사도 있고 뭐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PD나 기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밥벌이 수단 정도? 예,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하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할 거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일단 영상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싶다, 사회에 대해서 메시지 던져주고 싶다라는 게 꿈이라면은 PD나 기자는 하나의 그냥 수단일 뿐이죠. 그냥 그게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꿈이 네. 그러면 기자나 PD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봤을 때 이제 기자나 PD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자가 PD가 돼서 어떻게 네. 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런 영상이나 이제 글을 써서 사회에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바꾸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저는 삼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충환 씨를 부른 게 이유가 이것 때문에가 되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굳이 TV조선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언론사가 그렇죠. 있는데 예. TV조선에 지원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지원을 할 당시에 일단은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채용 날짜라든지 그런 봤을 때 직무라든지 봤을 때 그때 가장 적합한 기업이라고 회사 언론사였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TV조선이 굉장히 또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언론사이긴 한데 보수라기보다도 일단은 그 언론사에도 다양한 이해관계 내지 다양한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TV조선에 반대되는 진보적인 그런 생각 내지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저는 TV조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역시 그쪽에 가면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입사가 됐었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시사 PD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사에서 특별히 아는 거라기보다도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라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하고 싶은 이런 어떻게 좀 열망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들어가서 일단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것 때문에 종환 씨를 부른 이유가 있는데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나 그리고 TV조선 내지는 조선일보의 지금 우리 언론 현실에서 조선일보는 네. TV조선의 네. 위치나 네. 이념적 성향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낸 거 맞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평소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조선일보를 항상 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조선뿐만 아니라 우리 조중동 음. 대표되는 그 세계 신문을 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념적 성향에 맞지 않고 자신의 꿈에는 그러니까 기자가 된다는 그 꿈에는 맞지만은 자신이 그 안에서 펼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TV조선은 지원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좀 반론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기자 PD를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지원한 건 맞고 그리고 TV조선에 지원을 한 거는 물론 TV조선 안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 내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TV조선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 보수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내 같은 사람들도 들어가서 바꾸고 싶다. 보수라는 큰 틀은 아니더라도 보수가 지향했었던 그런 틀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보수가 지향함으로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각가지 문제점들에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도 너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종환 씨의 말은 그거잖아요. 네. 내가 그 안에서도 바꿀 수도 있고 네. 내지는 일단 취업을 해야 되니까 맞벌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원서를 냈고 결국 안 됐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상도는? 그냥 이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좀 약간
군대 갔다 와서 느낀 게 흔히 말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약간의 보수 색깔만, 그러니까 같은 진보가 약간의 보수 색깔만 보여도 엄청 욕을 해, 엄청.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보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걱정도 되고,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진보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일보에 입사를 한 거예요. 입사라기보다는 취직을 한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약간 따지면 진보라는 거는 뭐라 해야 되지? 합리적이고 보다 나은 거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의 그런 일환인데, 그런 색깔을 끼고 보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진보가 저는 요새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는 보수주의자예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아버지 역시 아들이 진보주의자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그거를 존중해 주는 거지, 조선일보가 이런 보수적인 색깔을 띈다고 해서 그게 무작정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한겨레나 경향이나 뭐 다른 약간의 진보 매체들이 진보 색깔을 띈다고 해서 그 매체 색깔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모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색깔을 띄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 거의 차이인 것 같고, 또 뭐 더 쉽게 말하면은 얘는 뭐 요즘에 드라마 보면은 응답하라 1997 그런 케이블 드라마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막 H.O.T라는 가수가 있고 신하라는 가수가 있는데, 막 H.O.T 팬이 뭐 신하 팬으로 옮기니까 막 서로 막 욕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도 약간의 개인의 취향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향이 바뀌는 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그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지금 저희 나라 정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한번 지적했었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저희 나라는 단어는 없죠. 우리나라. 왜 그렇지 근데? 저희는 안 되고 저희 왜? 나라 글 쓰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썼어. 네. 그러니까 지금 탈범하는데. 예. 근데 저희 나라의 원인이 그거야. 무조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문화 때문에.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라는 게 뭐냐면 맨날 우리 그때 나 우리 집에 간다. 우리 엄마 보러 간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엄마 보러 가야 돼요. 저희 집에 가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이 바뀌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왜 문법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나만의 나라 이래 돼버리냐? 마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영어식 발음이고 영어식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체의 명사야. 예. 아니 우리나라 자체가 명사야. 우리나라 우리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명사라고. 그게 하나의 명사네요. 근데 그거를 나라 떼고 저희로 바꿀 수가 없는 거지. 명사 자체를 어떻게 바꿔 두 개를. 예.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헐뜯고싸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프레임이 이상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식으로 비춰지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반대. 진보가 뭐 하니까 보수가 반대하고 보수가 뭐 하니까 반대하고 상호간에 이해가 없어요.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모형이 뭐냐면 진보가 많거나 보수가 많거나 뭐 이게 아니에요. 딱 반반이에요. 제일 좋은 구도가 진보 반, 그다음에 보수 반 이게 돼 있을 때 밀당을 하면서 사회에서 발전이 있는 거지. 지금은 제가 현실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든 제 가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의 정치는 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죠. 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쳐야 되고, 아까 상두가 말한 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갈등 속에서 이해를 하고 타협하고 이 속에서 발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할 말 이수다 제9화. 대한민국에서 언론인으로 살아가기를 듣고 계십니다. 예, 아까 했듯이 그럼 조한 씨가 그 TV조선에 지원한 이유도 저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TV조선에 한번 지원해봤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장난삼아 낸 거죠. 장난삼아. 근데 정말 그 적는 난도 많고 뭐 장난삼아 SBS 공채로 냈습니다. 장난삼아. 아니 뭐 낼 수 있잖아. 어때서? 맞아요. 운동은 붙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원 씨처럼 2차도 한번 가보고 시험도 쳐보고 이딴 시험은 내가 좀 더 부족하구나 이런 걸. 뭐 시험 문제는 뭐 어떻게 나왔는데요?
아니 1차를 못 붙었으니까. 아, 제가 TV조선 갔을 때는 신문지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1차 1교시와 2교시가 있는데 1교시가 상식 시험, 상식, 교양 시험 이렇게 있었고 2교시가 논술 시험인데 논술 주제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이제 선택해서 적는 건데 3가지 전부 다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인데 한 가지 3가지 중에서 한 개 뭐냐면 안철수 현상 어떻게 생각하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고, 2번째 질문이 통합진보당 어떻게 생각하냐, 국회 종북 세력들의 그러한 제명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물었었고, 레인마스 예. 맞는. 세 번째가 이제 또 종편 채널 차별화 방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없어져야지. 예. 무슨 차별을 해. 굉장히 조선일보 다운 그런 문제였다. 그렇게 또 제가 또 말하고 싶고요. 물론 제가 떨어지만 뭐 당연히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는데 조중동과 한경으로 이 대표되는 언론들, 그리고 네. 뭐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언론으로 아주 유명한 언론이고요. 근데 이 언론들의 우리가 관점과 논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진부한 논란일 수도 있고 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볼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중동은 보수가 아니다, 수구다, 찌라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나마 볼만한 신문이 한겨레 경향정보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조중동 같은 경우는 일단 수치상으로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신문의 그런 발행 부수 그리고 판매 부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1, 2, 3등을 다 해가지고 거의 한 30%, 33%인가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33%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전체 언론에서 말하는. 그렇죠. 예. 나머지 신문사가 뭐 경향, 한겨레 이게 쭉쭉 있고, 일단은 그 가장 쉽게 또 예를 들 수 있는 게 동네 편의점만 가더라도 한겨레 신문이 거의 이제 없는 데도 솔직히 많습니다. 이 조선일보, 조중동 같은 신문 거의 뭐 다 있는데 한겨레, 경향 신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없는 데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더라도 뭐 발행 부수 면에서 굉장히 좀 뒤떨어진다 또 볼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저희가 그 프롤로그 때 잠시 했었죠. 이 프롤로그 때 한번 논쟁이 됐을 텐데 네. 결국 이 얘기를 지금 고화 때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상도도 그때 그랬지만은 조중동이 어떻게 보수 신문이냐. 기억나 혹시 그때? 어떻게 조중동이 보수 신문이냐. 네. 한겨레 경향이 어떻게 진보 매체냐. 진보 매체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뭐라는 거죠? 그러면 진보다 아니고 보수다 이거 그냥 뭐 상도 너의 언론 분류법. 언론 분류법 한번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은 이게 제 방법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흥선대원군이 네. 쉽게 말하면 보수주의자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 반대 이제 급진주적인 뭐 김옥균 같은 그런 개화파가 진보 세력이고, 흥선대원군이 뭘 했냐면 이제 세국 정책을 했죠. 그럼 이제 FTA를 비춰보면은 한미 FTA 보수주의자라면 FTA를 당연히 반성해야 되고, 진보주의자라면은 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냐면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인 변혁과 막 발맞춰가지고 이제 문물을 개방하자는 게 진보주의자들의 일반적인 과거의 논리인데, 그거를 볼 때 이제 FTA를 주로 찬성하는 그 조선일보 같은 게 오히려 그 관점에서는 진보 매체인 거고, 그걸 반대하는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수 매체가 아닌가 하는 그냥 생각입니다. 그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진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따졌을 때 이제 진보적인 그런 성격인데, 노무현 정부 때도 한미 FTA를 찬성을 했었고, 이명박 정부는 이제 진보가 아니고 이제 보수죠. 보수라고 한다면은 이명박 정부도 이제 한미 FTA를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한미 FTA 가지고 이게 보수 나나 그렇게 따지기보다도 한미 FTA 속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맥락적인 의미라든지 과연 그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미 FTA를 하되 대신 우리나라의 뭐 국익에 그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목소리 내겠다 이러한 입장이었었고,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단 쌀은 아니더라도 그런 굉장히 양보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러면 네. 과연 이 언론 논조하다가 너무 방해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언론 쪽으로 다시 돌려서 이런 조중동의 관점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 보수적이고 한겨레 경향 그나마 진보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렇게 근데 만약에 조중동이 지금 이제 논조를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광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사실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이렇게 충실하면은 보는 이들도 하여금 뭐 기사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뉴스 소비가 안 된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도 내지는 중립을 표방하는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뭐 쟤도 비판하고 너희들은 뭐야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내 입맛에 안 맞는다 안 보고. 근데 조중동 확실하잖아요 성격이. 그리고 한겨레 경향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얘들 둘이는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걷는 거죠. 예, 절대로 노무현 만날 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수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보좌관이 이렇게까지 했답니다. 예, 정신 수양용으로 한개를까지 줬다는 그런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정신 수양 위로 한개를 던져주고 뭐 그런 얘기를 있다 하니까 뭐 예. 이게 어떻게 광고랑 맞물려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내지는 중도 내지는 중립 언론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중립. 예, 중립 언론이 있을까? 중도 언론이 있을까?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은 기사를 쓴다든지 뭐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다는 건데 이 사람이 과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을 없다고 하기보다도 객관성을 지향을 해야 되겠죠. 지향을 하되 그 지향하는 그 빈도가 얼마나 되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고 일단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객관이 없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사람이 예, 객관을 지향을 하되 객관 100% 객관이란 건 없다. 뭐 이런 뭐 정도 되겠죠. 그러면 계속 약간의 지금 약간 신문 쪽인 것 같아. 지금 계속 네, 얘기하는 네. 그러면 KBS, MBC, SBS 내지는 YTN, 뭐 MBN 또 뭐 있지 연합뉴스, 네, Y채널 이렇게 네. 이런 방송도 중립이 있을 수가 없는 건가? 어떻게 보면 계속 아나운서나 네. 엔터가 진행하고 전달하는 것만 있는데 그렇죠. 뭐 지난 며칠 지난이 아니죠. 뭐 며칠 몇 시에 뭐 네. 내지는 그 그 행사 자체를 얘기해주는 전달자니까. 그러면 방송도 중립이라는 게 공정성이라는 말과는 좀 다르고. 보도의 빈도 뭐 보면 파업했을 때 막 데스크에서 잘라서 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보도의 빈도에 따라서 그 언론이 성향 정부랑 어떻게 좀 정보가 가까운 건지 아니면 서민과 가까운 건지 뭐 이제 기득권이냐 서민이냐 뭐 이렇게 또 근데 방송 같은 경우는 좀 신문하고 좀 다르게 아무래도 공정성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보수 진보를 굉장히 좀 드러내놓고 편파적으로 방송하는 부분이 그래도 신문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방송국의 사장을 일단 대부분 이제 정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때문에 약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죠. KBS 사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MBC 사장 같은 경우도 방문진의 대추천이라든지 뭐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방문진의 구성원들 보면 또 여야 추천인들도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 정치적인 되게 눈치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시비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도 네. 내지는 중립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나? 일단은 그 있을 수밖에 없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진보도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은 비판을 하고 보수가 잘됐다 못했다 이거 떠나기 전에 보수가 정했었던 그 가치는 인정을 해주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건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보수가 정했었던 그런 굉장히 사회 안전
안전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성장을 경제로 치면 성장을 우선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불거지는 갖가지 잡음 같은 잡음의 불안 그 잡음이라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좀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네. 보수의 역할을 떠나서 보수의 부패가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보기에는. 또 논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경제민주화 부분 같은 경우도 성장은 하되 그 성장 속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더 우리가 개혁을 해보자, 해결해보자 그런 시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우리 중에서도 언론사 시험을 본 한 사람 저희 패널 중에 있죠 한 사람. 상대 오마이뉴스 시험 봤다면서. 예, 옛날에. 옛날에 언제? 엄청 아닌가? 그거 옛날이죠. 올해 3월? 3월인가? 2월인가 그쯤에. 오마이뉴스는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쳐가지고 뭐 거기도 1차, 2차 이렇게 한 거야? 예. 이렇게 한 거야?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인데 필기에서 떨어졌어. 2차네. 똑같네. 필기 아니 그냥 그거였어. 그냥 되면 안 가고 와. 그때는 그 당시 낼 때는 그러니까 되면 당연히 갈 생각은 있었지만은 학교도 있으니까 그냥 경험사만 해본 거죠. 그때 시험 문제 같은 거 뭐 영어 기사 번역하는 거. 영어 기사를 보내더라고. 왜냐면 오마이뉴스가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렇겠어요. 오마이뉴스가 영어니까 뭐 영어를 번역해야 되지. 얘가 오마이뉴스 영어니까. 네. 나 영문법 나온 줄 알았는데 영문자 신문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오마이뉴스 이상한 시민 기자다. 이상하다. 이런 드립을 치다니. 그러면 그 1차 어쨌든 서류 전형 통과한 거잖아. 예. 그럼 서류 전형에 뭐 적었어? 제자랑 적었죠. 뭐 어떤 거? 너 다양한 활동 어떤 거 했어? 신문사밖에 없지만은 없지만은 그거를 이제 포장한 거죠. 그냥 약간 포장하고 뭐. 근데 어차피 그 뭐냐 서류 자체는 그냥 느낌이 붙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그냥 무슨 자신감이지? 그냥 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 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필기 때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영어 자체도 뭐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고 장문하고 시사를 봤는데 시사는 잘 치겠지 했는데 영 생각한 문제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그 뭐지 영어가 3교시였나? 그러더라고 그 기자들이 영어를 1교시 치면 다 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영어가 1교시였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빨리 치고 갈라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잘 친 것 같으니까 영어 문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약간 영어만 잘 치면 된다 받았는데 바로 나왔죠. 바로 나왔죠. 너무 크게 웃는다. 그냥 웃겨가지고 참 영어가 굉장히 뭐 감옥 잡아요. 아킬레스 건이라면 결국은 토익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결심한 게 토익 안 하려고. 창업 안 나잖아. 1인 미디어 그런 말이 이건희가 영어를 잘합니까? 잘하지 않나? 잘할 필요 그거는 없지. 그 나이 70 먹고 그만큼 는 거고. 이건희 와세다냐 출신 아니야? 이건희가. 일본 그럼 빌 게이츠는 그래 영어 잘하지. 되겠지.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돼. 그것보다 그 말이죠. 토익 900 맞는 거보다 토익 900 맞는 놈을 데리고 오면 되죠. 나중에 맞지. 성공해가지고. 이게 내가 돈 벌어서.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짜장면 배달하는데 보니까 접수 보니까 나이 얼마 그다음에 면허증 얼마 보고 토익 800점 있어. 짜장면 배달. 평생 중국어로 그렇게 시간 지나면 니아오마 진짜 지금 왜냐면 요즘에 중국이요?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짜장면 배달 중국마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제 PT나 뭐 HSK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 있으면 좋죠. 짜장면 배달. 공교육에 뭐 진짜 모르겠다. 짜장면 배달에 토익 800이면 스펙이 작살나는데. 배달 비용 작살나게 비싸겠다. 짜장면 3,000원에 배달 2,000원 주는 거 아니야? 예.
그래도 오마이뉴스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네요 보니까. 할 말이 수다는 유튜브에서 검색해 듣거나 아이튠즈에서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까 TV조선과 오마이뉴스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극과 극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하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은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보수 진보 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과연 우리나라가 진짜 정말 다양한 건지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정치적 의식이 뭐 어느 한쪽에 쏠려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좀 중간쯤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일보가 절대로 보수가 아니고 차라리 한겨레가 보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유럽의 뭐 3인당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진보가 아니잖아. 근데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맥락을 좀 따라 볼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네. 있고 뭐 북한 동아일보나 뭐 조선일보 이런 걸 봐도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네. 거의 100년은 이제 됐겠다. 100년은 됐지. 네. 일제시대 때 있었어. 근데 일본만 봐도 한 150년 됐고 이제 외국은 훨씬 오래 전부터 그런 이제 언론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계속 부딪히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미국도 뭐 언론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과정 자체가 너무 빠르게 됐고 험난했고 또 흔히 말하는 뭐 한겨레도 생긴 지 이제 3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사회적인 합의랄까? 그런 거 자체가 약간 부족했던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약간은 정치적인 부분이 좀 발전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과거부터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정치적인 부분도 근데 거긴 이제 아예 진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이제 자민당해가지고 민주당. 거의 일당에서 계속 이제 정권을 잡고 있고 북한이랑 별 차이가 쉽게 말해서 그냥 같은 당에서 계속 총리만 나오는 거고 중국도 따지고 보면은 거의 반독재잖아. 반독재 이제 우리보다 언론의 그런 자유는 네, 그렇죠. 자유한데 권위는 굉장히 높죠. 없으니까 높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빨리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진짜 100년도 안 되는 세월에 모든 게 다 되니까 50년 언론도 만에 그렇고 뭐 그 진보고 보수고 막 이런 게 막 뒤섞이니까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한 300년 되면 네. 그때 되면 이제 좀 300년, 2300년? 지구가 살아있을까 싶다. 그래도 스펙트럼이 진짜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도 그렇고 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북한이라는 그런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 조심스럽죠. 진보주의자들도 굉장히 북한을 바라보는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보적인 차원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진짜 북한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공산주의를 지향하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뭐 사상의 자유가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유. 예. 명시되어 있는데 퓨전이라는 그 상황을 또 잘 간파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그 정보 예. 예 진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정식 말하는 정보 예, 정부를 그러니까 친북. 친북, 그래. 예, 친북. 친북. 그러니까 예. 친북 세력이라고 해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제대로 된 정상적인 나라라고. 아니 있죠. 김정일 예. 그렇죠. 근데 예. 우리는 전쟁 대치 중이잖아. 예, 그런 명목상 이유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그런 갖가지 사상 내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막 중국이 막 뭐 찬양하는 사람 없지만 중국을 막 찬양한다고 해서 막 욕할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집안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랑 지금 칼 들고 싸우고 있는데요. 딸내미가 이 강도 사랑한다 이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비교가 이상하네. 그러니까 비용이 좀 이상한 딥. 쉽게 말하면 이제 원수인데 엄연히 따지면 원수인데 그 원수를 이제 진짜 찬양하고 막 존중한다는 거는 정확히 따지면 이거는 국가 존립 자체에 약간의 위협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이 진짜 우리나라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근데 북한도 일단 유엔에 가입된 정식 국가라고 또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네. 휴전 상황이란 거를 명시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북한이 진짜 독립된 별개 국가고 우리랑 이제 그냥 끊어갖고 이제 뭐 종전 맺고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종북의 문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종북 세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 같아. 일본을 찬양할 사람도 없을 거고. 근데 결국 북한은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될 그렇죠. 예. 동족이고 결국은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찬양 내지는 뭐 어떻게 보면 언론 때문에 언론이 존립하는 아니 국가가 존립하는 근거가 북한 때문인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애국가를 안 불러가지고 뭐 아직 조중동에서 아주 도배를 해놨다고 그러면 뭐 애국가를 안 불러가지고 국기에 대한 명사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히 뭐 북한놈 아니냐면서 막 역사관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그런 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또 많죠. 저는 그에 대해서 그때 시사인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그 라이언 킥스 알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근데 그 선수의 국적은 웨일즈예요. 그렇죠. 예. 잉글랜드 못 뛰었죠 월드컵에. 예. 근데 이번에 나왔잖아 올림픽 때. 근데 나왔는데 단일팀으로. 국가를 안 불렀지. 근데 왜 그건 자기 자유 아닌가? 왜 내가 잉글랜드 근데 퓨전이라는 게 큰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애국가를 우리나라의 국가라고 안 부르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애국가가 기본적으로 작사가가 미상이고 그리고 과연 국가가 이러한 곡들이 우리나라의 애국가 내지 국가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강요를 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전체주의 국가 내지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애국가는 안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생략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부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좀 꼬투리 잡는 거죠. 친북주의다. 뭐 종북주의는 아니고 친북주의다.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지는 언론이 지금 조중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북한이니까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단은 대선에서 북한에서 빨리 미사일 한 번만 좀 쏴주게 바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빨리 뭐 정권을 또 보수 쪽에 끌어앉아가지고 자기들 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그 총풍 사건. 북한 네. 이회창 때였지. 총풍 사건이란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하였던 북풍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또한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 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만 가져왔던 이른바 북풍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진짜 참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언제죠? 선거 때, 대선 때 이회창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경합할 때 그때 대선 하루 전날에 전몽준 의원이 그때 뭐 지지를 철회한다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조선일보가 완전히 이제 새벽날에 뿌려가지고 완전히 신문 다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무까지 했지. 예, 그렇죠. 무까지. 올해도 4.12 총선에도 뭐 있었다더만 보니까. 아, 그 예, 김용민 사건을 가지고 그걸 아주 인천도 뿌렸었고. 보면은 굉장히 좀 찌라시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찌라시가 영향력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렇죠. 안 그런 거. 네. 그 신문만 딱 그 아까 33% 얘기했는데 신문만 딱 떼놓고 보면은 한결의 경량은 몇 % 안 되고 조중동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론의 독과점이 또 너무 강화되어 있고 거기다가 종편까지 네, 4개가 그렇죠. 덤으로 생겼으니 여론의 독과점을 지금 현재 S미디어 산업구조상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있잖아요. 어찌 보면 언론도 독과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 근데 지금 상황을 타파해야지 타파하려면은 그러면은 지금 탑하고 있잖아.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제한 언론, 뭐 낙곰수 일단 종편 채널의 그런 태생 자체가 워낙 좀 쓰레기 같은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한나라당 과거 한나라당 거의 낮추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태생 자체가 그냥 불법이죠 어떻게 보면. 예. 종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 저는 종편이 왜 반대예요? 종편을? 종편이 그러니까 신문사랑 그러니까 그 반대 이유. 나는 반대는 이유는 아닌데. 예, 나는 반대. 그러니까 왜? 저도 반대. 예. 그러니까 나 먼저 얘기를 하면 나는 그거지. 여론 독과점도 있을 거고. 예. 근데 이미 영향력이 커다란 그 언론사가 음. 방송까지 잡아버리면 그게 더 그렇죠. 여론의 독과점이 형성되고 그러면 근데 그 여론이 제대로 된 거고 정확하고 공정한 거면 모를까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향돼 있고 기득권만 원하는 언론이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종환이는 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새 언론사가 모두 다 보수를 지향하는 그러한 신문사가 방송국까지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흘러간 거고 그리고 종편 채널이 지상파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중간 광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중간 광고 내지 간접 광고 그리고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든지 방송국을 소유라기보다도 얼마든지 기업들도 방송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활로를 개척해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질문은 왜 한 거야? 종편이 전 종편을 생겼으면 찬성합니다. 좋겠다. 그러니까 왜 네. 찬성하는 거야? 그럼 이거 대묻고 그러니까 그거죠. 저는 뭐 쉽게 말하면은 외국에는 그런 언론사가 되게 많잖아요. 폭스 같은 이런 거 하는 네. 건가?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쉽게 말하면 뭐 흔히 말하는 루퍼드 머독 해가지고 네. 그런 언론 재벌도 있는데 저는 그게 무작정 나쁘다고 보지 않는 게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 언론사가 힘이 생각보다 강하잖아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지방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거의 그런 지방에서의 주류 언론이 중앙 언론이 아니라 그 지역 언론이거든요. 쉽게 그건 말하면. 이제 미국은 연방제를 쓰기 때문에 연방의 주립에 대해서 주립이 가지고 있는 정치권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연방제를 떠나서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우리도 그런 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옛날부터 말하는 건 풀뿌리 언론 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푸꾸리 언론. 있는데 저는 왜 그게 실패를 했나 보는 게 자본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방의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약간의 힘은 있다고 봐요.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일보가 있고 우리 대구. 그런 대구 경북도 영남일보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방송 같은 경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그거를 받으니까 대구 MBC, 대구 KBS나 그게 따지고 보면 이제 MBC나 KBS나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그런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지역 언론의 그러니까 특히 방송 부분에서 MBC, KBS가 지역에서 한 역할이 그렇게 저는 크다고 그러니까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SBS 같은 경우는 철저한 그런 자본 논리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주식으로 운영되니까. 그리고 TBC도 정확히 따지면 SBS에 관계가 없는 거죠. SBS랑. 관계는 없지만 약간의 네. 속국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기엔 또 그렇게 저희가 보기엔 그렇지만 따지면은 많이 들고 있지 않나. 지금은 관계는 없죠. 전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SBS가 지역 언론을 이렇게 세울 자금은 안 되니까 지역에, 그 지역에 있던 뭐 TBC 뭐 제휴라고 해야 되나? JB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박인 것 같아요. 거의 TBC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채널에 이제 드라마도 공급할 수 있고 그런 서로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런 어떻게 보면 종편도 하나의 자본의 논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전 이게 솔직히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종편이 지금 이제 거의 막 몇백억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조선일보가 TV조선 때문에 지금 그 꼴이 났는데 한 2년 3년이 지나면은 TV조선이 살아있을까? 근데 그건 아까 말했듯이 자본의 논리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대로라면 살아있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는 어쩔 수 없이 망했는데. 주식회사 체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주식회사고, 그러니까 신문사. 조선일보는 엄연히 따지면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대주주 그 사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자본의 논리대로 간다면 언론도 지금의 문제는 사라질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한겨레나 경향도 어느 정도 자본의 논리를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한이 TV 같은 게 네, 그런 거를- 지역 방송으로 네. 준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역 자본을 끌어들이고 해야 되고, 이게 오마이뉴스를 저는 약간 이렇게 들은 걸로는 오마이뉴스가 제대로 이제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적절한 예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그 예가 어떤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뭐 오마이뉴스가 사업을 꽤 많이 하거든요. 출판 사업도 하고 예. 강연 사업도 하고 그런 부동산 사업도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하는데 이제 오마이뉴스를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광고가 되게 많아요. 예, 광고를 거의 뭐 네. 지금 지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약간 차이점은 광고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기성 언론은 선정적인 광고도 약간 가끔 그렇죠. 있지만은 네. 뭐, 오마이뉴스는 그게 자기네가 이제 걸고 한 게 이런 광고만 없애겠다 하면서 이제 10만인 클럽이라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언론이 자본이라는 힘을 가지면은 이렇게 만약에 경향이나 한겨레가 그런 자본의 힘이 있었다면은 지금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고 더 깊이 가면은 물론 그런 발행 부수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게 아직까지 이게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더 깊이 가면 중앙일보 예를 들면은 아무런 삼성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따지면은 자본적인 관계에서는 초창기 근데 중앙일보가 생기게 된 이유가 삼성이랑 관계가 있지 않나? 아예 없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생길 때 그때는 없었죠. 없었는데 이게 중앙일보 사장 결혼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런 친인척 관계를 얽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자본이 거죠. 유입되고 그렇게 네. 된 건데 저도 종편을 초창기는 약간 반대했는데 종편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이제 여론을 뭐 통제하고 그런 게 영향력이 별로 생각보다 걱정했던 영향력이 없다는 거지. 시청률, 그건 아니고. 성공률, 방어율인데. 그렇죠. 시청률보단 종편의 그런 그러니까 취재하는 뭐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중요 뭐 사대강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다루는 걸 볼 때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래도 약간은 이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확실히 느낀 게 윤정인가? 그 이름 뭐 그 시사 평론 토론하는 진짜. 장성민도 있고 TV 거기 조선. TV 조선에 시사 프로그램 생각보다 의외로 편파적이지 않아요. 네. 네. 뭐 무슨 캐도남마라는 무슨 사찰 비리도 과감하게 그런 것도 있는 토론하고. 그런 걸 보면 이명박 정권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몇 네, 년이 네. 더 줄다는 거 아니야? 박근혜 욕도 하고 박근혜 이것도 봤어요 저도. 거기 막 캐도남마 이제 거기는 이제 걔네가 추구하는 건 종편이 자기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찾아오는 거야. 오면 이제 막 어떨 때는 박근혜를 깐 사람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어떨 때는 안철수를 까고 막 그런 식의 이제 기존의 언론이랑은 약간 다른 시도를 해야 된다 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종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태생적으로는 잘못됐지만은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에 부담을 기존의 매체도 좀 느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특히 느꼈던 게 한 달 전에 이제 4대강 녹조 관련한 이제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약간 그런 이제 4대강으로서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농민들도 손해본 농민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이제
둘 다 심도 있게 다루면서 마지막에 이제 선택은 시청자한테 맡기더라고. 이제 이 4대강이 진짜 뭐 잘됐다는 사람은 이제 가뭄 걱정 없어서 좋다 막 이런 농민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막 피해봤다는 농민들도 있고, 그럼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판단은 시청자한테 맡긴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가끔은 중립적인. MBC가 약간 지금 MBC, 네. KBS가 너무 네. 병신이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MBC가 약간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볼 때는 종편도 약간의 대안은 될 수도 있다. 나는 생각은 들어요. 그 생각을 했거든. 종편이 처음에 생겼으면 영향이 커지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영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 자기 자본을 잡아먹어서 망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었어. 그게 오히려 좋은 거죠. 난 그건 좋지 그러면. 근데 보면 TV조선이나 종편 채널 보면은 별로 영상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있고 화질이 좀 이게 무슨 뭐 케이블 뉴스 타고 진행하는데 조선이라고 이렇게 타이틀 엠블렘 걸어놓고 아나운서 두 명인가 뭐 또 하는데 뭔가 나는 조선인민공화국 방송 같다 이런 느낌이. 그래 이미지가 그렇지. 이미지가 좀 이상하더라니까. 북한 방송 같고. 북한 방송 같다. 약간 느낌이 진짜. 원래 CSTV로 하기로 했는데 바꿨잖아요. 예, 조선TV로.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른 항상 얘기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발사할 때 조선 그거 항상 홍보해 주잖아. 그거 때문에 그런가? 미사일 쏠 때. 조선TV. 정편에 뭐 콘텐츠 내용이 직접 들어서 이름을 하필 조선 일본은 괜찮아요. 조선 일본 괜찮은데 아니지, 조선일보는 태생은 괜찮았지. 태생은 괜찮은데 근데 이상하게 모르게 화질이 그렇고 그렇지. 이름마다 조선닉하니까 갑자기 늘 뉴스 자료화면에 나오던 그 조선민공화국 그 방송 로켓 발사할 때 미사일 그런 발사. 아나운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머리 이렇게 뽀글뽀글하고 약간 그 위대한 조선 내려서 친애하는 장군님께서 맞아 그런 거 섬찟 좀 그래서 느낌이 좀 약간 좀 영상 이쪽으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JTBC 그 로고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무지개 색깔처럼 해가지고 진짜 그 뭐 아랍의 무슨 뭐 알자지란가 그런 방송도 아니고. 난 채널A 자주 보는데. 채널A가 약간 세계 종편 중에서도 약간 뜬 것 같아. 약간은 동아지. 채널A가 중앙. 이게 철저하게 동화죠. JTBC가 중앙이고. 그래? 그래. 예. 나 중앙으로 알고 있었네 그동안. 이게 채널A가 약간 방송도 약간 자극적이면서도 재미도 있고 막 보면 요즘 유명한 게 뭐 먹거리 엑스파일도 있고 그런 먹거리 엑스파일 TV조선 아닌가? 채널A 이영돈 PD의 얼른 통합시켜야 되겠네 좀 통폐합시켜야겠다. 통합시켜 3개 모아놓으면 잘하겠다. 나는 그 집에서 채널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재밌는 거 재밌어 진짜. 동화 그 어제 채널 A에서 하는 거 그 시사 토크 캐도남마. 그래 캐도남마 그 이름 뭐죠? 박종진. 그 사람하고 그 연세대 그 심리학과 교수 누구 황 누구? 그래가지고 김연아 사건이 일어났어. 그 황 누구죠? 심리학과 교수 맞는데. 예, 그분. 하여튼 그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안철수 교수가 한 몇 달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S 본부에 힐링 프로그램.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말했는데 SBS. 힐링 캠프에 나왔었는데 안철수 교수가 왜 SBS 나갔냐 했을 때 그걸 뻔하지 그거. 뻔하지 시청률 그 0. 몇 프로 나는데 그거 왜냐면 당신 같으면 나오려고 맞아. 막 그런 식으로 나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예. 그때 힐링 캠프 몇 %? 20 몇 예, 그래. 20 몇 프로까지 나왔었는데 그래. 0. 몇 프로 가는데 그거 당신 같으면 나오고 있냐면서 막 대선을 이미 그때부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대선을 출마하겠다는 그 선언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캐도남마 재밌어. 재밌어. 박근혜 막 까고 막. 근데 나는 일단 종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아예 그 옛날에 초창기에 종편 생겼을 때 채널 지우기 놀이 했잖아. 그때 네. 괜찮았어. 그래서 채널 지워버렸어. 나는 종편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트위터 아이디 JOURNALO035 저널 5035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나 아이튠즈에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앞으로 그 의견들을 참고해
더 좋은 팟캐스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광렬이가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서울 갔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제가 차가 있어서 어머니 잠깐 데려다 드리고 오면은 그럼 다 끝나 있겠죠? 밥 먹겠죠 우리. 밥 먹겠죠? 불러줘요. 그때라도 네. 올 수 있으면 오고. 예, 죄송합니다. 다음 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렬이가 중간에 갔는데 뭐 저희는 크게 상관없이 계속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좀 닫고 나가. 네. 그럼 아까 근데 상도가 얘기했었는데 그 자본의 논리 얘기됐었는데 그럼 결국 언론이 이 종편이 방송에 진출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는 거잖아. 저는 거부감이 없다는 것보다는 굳이 자기 돈 쓰고 하면서 하겠다는 걸 말릴 필요가 말 없다는 필요 거예요. 없다. 예. 그게 불법이나 합법이든. 예. 아니 그게 불법은 전 아니라고 보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불법을 가장한 합법이잖아. 시스템 그런데 자체가 예. 불법이죠. 근데 MBC도 신문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뭐? 부산일보. 아니 그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그네타는 누님이 상관에 네. 있는 거잖아. 정확히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건 없다고 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일단 MBC의 그런 고리부터 꺼내야 될 거고, 박근혜랑 연결된 고리. MBC의 방문진이 왜 필요하고 도대체. 그런 것부터 문제일 거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종편도 나쁘진 않다고 봤죠. 이게. 그러면 물론 종편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언론이 독점이 당하고 그런 여론이 막힌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런 일이 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게 유명한 언론으로 유명한 벨루스코니 같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국민의 눈과 귀를 담아가가지고 결국 그쵸. 저렇게 나라가 완전 개판 났는데 절단이 나게 생겼는데 그런 것도 언론의 역할 아니야? 근데 결국 언론이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저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도 그꼴 나는 거 아니야? 경제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부동산 부양해라, 뭐 해라, 이거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완전 절단나게 생겼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게 나는 된다고 생각해서 종편을 반대하고. 근데 굳이 뭐 나도 약간은 그거에 대한 동의해. 자기 돈 내고 한다는데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망한다는데 네. 하고 이 약간의 이 초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해봐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의 진보란 그런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보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뒤에 빠진 말은 언론이겠죠. 우리나라의 진보 언론이란 무엇인가, 보수 언론이란 무엇인가. 일단 초대 손님한테 한번 먼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네, 진보 언론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뭐 제가 생각하는 진보 언론은 진보가 가지는 그런 의미 자체 그대로 언론도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좀 더 개혁적이고 그리고 개방적인 시각 그리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그러한 지향점을 놓고 기사를 쓴다든지 그러한 논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겨레 신문도 지금 그러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런 사건들도 많이 터지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컨택터스 뭐 SJM 그런 금속노조 관련돼서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안철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보수하고 진보가 굉장히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서 좀 안철수 현상이 좀 굉장히 좀 하나의 또 애가 될 수 있겠네요. 안철수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치 세력으로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인데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뭐 진보와 보수가 그만큼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진보 언론이라면은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두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랑
언론적인 부분이 추구하는 진보와 보수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일단 언론 같은 경우는 특히 신문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크면 보수인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 무슨 말이지? 목소리가 그만큼 이제 힘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보수 언론이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약한 목소리를 내고 그런 비중이 적을수록 약간 진보 언론이, 그러니까 진보 언론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죠. 느끼는 게 이미 그런 조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세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독자들도 많으니까 자기네가 이제 어떤 소리를 해도 독자들은 그거를 이제 약간 믿고 따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 플레임을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미 그런 언론 자체가 힘이 됐는데, 그 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사용하면은 좋은 언론이지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을 안 해왔으니까 쉽게 말해서 입맛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게 진짜 우리도 약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뭐 쉽게 말하면은 신문을 돈 주고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한나라당을 이제 좋아하고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제 집집마다 이제 신문을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는 이제 그런 콘텐츠를 보긴 보겠지만은 이제 돈을 내고 본다든가 그런 정도의 이제 요금을 지불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굳이 따지면 그 요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언론의 힘이 되는 건데, 우리 자체로가 그 힘을 빼앗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MC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물론 그 채널이 가진 힘도 있겠지만은 그런 MBC만의 컨텐츠로 그런 이제 신선하고 재밌는 것도 많이 만들었고, 근데 그 결정적으로 MBC가 그 힘을 가지고 혹은 정부의 탄압을 받았던 거는 그만큼 시청자들이 MBC를 지지해주고 SBS에 비해서 그런 이제 대중의 그런 인기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MBC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진보 매체도 구독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균형이 아니라고 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보수와 진보가 지향했었던 가치는 일단은 공적으로 하나, 그러니까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는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지. 물론 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를 둘 다 들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언론을 무료로 보는 거 관행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구독하고 있는 게 시사인 저도 1년에 15만 원. 예, 돈은 안 내고 있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전화 자꾸 오는데, 나 1년에 15만 원 구독했는데. 그러니까 난 전화 오길래 그랬죠. 지금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보내준다고. 어떤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일단 받겠다고 하고 결국엔 돈을 내야 되잖아. 뭐 3개월 분담 이렇게 했더니. 지금 한 넉 달째 안 내고 있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화 한 4번 안 받으니까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 뒤로. 근데 시사에는 계속 와. 그렇겠지. 그래갖고 나중에 취직하면 줘야겠다고 그냥. 지금 하여튼 그렇게 저는 1년 구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사인 같은 경우 그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3,000원 내고 본다는 거는 정말 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선일보는 보지 않지만 그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그 방대한 양을 단돈 600원이지 이제는 올라서 600원. 한 달 하면은 15,000원. 1년 하면은 얼마야? 1년에 18만 원. 그럼 15만 원 정도 해주겠네요. 그러면 하여튼 뭐 그런 돈인데 그런 네. 돈이 안 내고 본다는 거지. 요즘 다 포털로 포털 사이트 예. 네이버 이런 데서 다음에서 보고 있고. 오히려 이게 좀 문제죠. 스마트폰을 다 보고 어떻게 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한계가 아닌가. 근데 돈을 내고 보는 게 어차피 발행부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발행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수익 측면에서 광고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 한 달에 15,000원 받고
주는 것도 진짜 완전 손해보고 하는 건데 언론 대표에서는 그렇지. 그 뭐지 이게 배송하는 사람도 월급 배달 받을 거 아니에요. 월급만 해도 배달도. 응. 그런 입장에서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완전.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 상황이 황폐해지고 어떻게 보면 황소개구리처럼 한 몇 개의 언론사가 다 잡아먹어버리는 승자 독식 구조. 그래서 경제도 아니고 그렇게 언론이 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인하는 게 되는 원인이 그 언론 탄압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된 뉴스를 듣고 제대로 된 그런 소식을 접한다면은 지금의 KBS나 MBC처럼 어떻게 보면 진짜 쾌평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거의 좀 말이 심하겠지만 완전히 이렇게 좀 아작이 나 있는 상태로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이 정권 들어서 더욱 심해졌고 예. 언론 뭐 기업 프렌들리 하면서 기업이랑 친해지는 프레스 브랜드를 뭐 또 기업이랑은 친해져 놓고 언론은 완전히 그런 식으로 탄압해 버린다는 게 탄압이라기보다도 그냥 친하게 지낸 거죠. 그러니까 언론하고 그 정부하고 언론과 정치가 어떻게 보면 한 통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사장을 임명하더라도 대통령 측근을 임명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보들 그런 기사들만 계속 내보내니까 여론이 왜곡되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국 구조가 되죠. 기득권들을 위한 언론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 자체가 일단은 보수를 지향하는 정부이면서도 기득권을 대변하는 그런 되게 뭐 성격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또 비칠 수 있죠. 진짜 MBC는 빨리 정상화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이번에 무한도전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거는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그렇죠. 네. KBS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예, 그러면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지을 때가 왔습니다. 예, 할 말이 수다 제9화 대한민국에서 언론인으로 살아가기. 오늘 그 TV조선에 지원한 최종환 씨를 모셔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종편에 들어가서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네, 일단은 제가 바꿀 수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뭐 어렵다는 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TV조선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언론사들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한 번쯤은 커다란 그런 물에 들어가서 흙탕물이든 어떤 곳이든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경쟁을 해보자 라는 생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지원했었고, 물론 합격은 못했지만 합격을 했더라면은 좀 더 좋은 결과로 아무래도 이 자리에 또 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 언론 상황은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네. 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사의 월급 문제도. 안 그런가요? 뭐 제가 어떻게 임금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수는 뭐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훨씬 한겨레의 2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3배. 3배?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얼마죠? 신입 대졸 신입 한 달에 한겨레가 200이 안 되지. 200 되나? 200도 안 된대. 200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확한 건 내가 한겨레 기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160. 예, 그건 아니다. 아니 그 정도 신입이. 예, 그건 아니다. 진짜. 그 정도로 박봉이라던데. 160은 아닌 것 같은데. 한겨레가 그럴 거야 아마. 아니 한겨레가 나는 2009년도 8년도에 170 받는다고 들었거든. 근데 월급을 못 받는 사람도 가끔 있대요. 왜? 월급은 그때 그랬는데 그 동문회 가서 그 경향신문 있는 선배 있잖아요. 그 선배 그랬는데. 아 진짜? 예. 네. 그러지. 막 그랬는데 그 최상희 선배인가? 니들은 영어 좀 하려고. 조선일보는 얼마 정도? 한 400 이상 되지 않나? 초봉이요? 초봉 400. 400 이상. 와. 그러니까 정확한 이 수치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리고 쉽게 말해서 사대보민이 머리 다 떼고 진짜 실수령이 400이 넘는. 와. 거긴 가야겠다. 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내가 정확한 소식이 모르겠지만 170대 400 하면은 어디로 가겠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언론의 지금 상황을 만드는 거지 않을까. 왜냐면 분명히 그렇대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 기자를 지망하고 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조선일보에서 봤던 놈이 한겨레 가 있고 시험 보러 똑같이. 아. 왜 동아일보에서 봤는데
경영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취업을 해야겠다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부분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특정한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너 여기 지원해라, 저기 지원해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저는 또 생각하고. 예, 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 종환 씨가 이렇게 네. 많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자기 이념에 맞지 않지만 TV조선에 지원한 이유는 어떤 밥벌이와 내 이념에 상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400만 원 이상 버는 거가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2배 차이 나는데, 아니 돈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밥벌이가 먼저죠. 근데 나는 일을 빡시게 시키나? 아니 일을 빡시게 시킨다기보다는 일단 똑같은 일을 하고도 돈을 많이 주면 이제 그렇게 누구나 글로 가게 돼 있죠, 보수 쪽으로. 계속 같은 기사를 쓰고 같은 기사를. 그리고 나중에 보고 좀 하니까. 짬을 먹는다고 하지. 짬을 먹고 이러면 나중에는 거의 뭐 딩가딩가 골프 치면서도 기사 보도 자료 이렇게 후배들이 보수자들은 이렇게 대충 써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대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조선일보 거기 교열 기자를 있거든요. 교열 기자는 아닌데 외주인데 거기 외주 거기 교열 보고 있는데 조선일보 부장쯤 되면은 거의 정치인이래요. 맨날 정치인 만나고 골프 치고 회식하고. 그냥 썩었네 진짜. 그러니까 부장님 힘이 얼마쓴데. 그러니까 정치부 데스크면 스포츠 이런 건 별 힘이 없고 정치부면은 웬만한 국회의원이지 그냥. 그렇죠. 국회의원도 급식을 신걸릴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영향력을 언론이 과연 발휘해야 되는, 아니 균형과 견제의 목적이 언론인데. 그렇죠. 예. 이거는 싸바싸바의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 왜? 돈을 좀 팍팍 줘가지고요. 보수를 조선일보 우리 쪽으로 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팍팍 줘갖고 그 경량이나 이런 걸 좀 키우고. 키우고. 그러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지역마다 강동소나 이런데 신문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한 겨레만 꼽아줘도 그게 몇만 부가 될 텐데. 그거를 그게 약간은 좀 아쉽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할 말 이수다 제9화. 대한민국에서 언론인으로 살아가기 편을 듣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할 말이 수다에서 매주 하는 게 있죠. 책 소개인데요. 이번에 책 소개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어준 교수가 지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장어준 교수는 정말 유명한 교수죠. 캠브리지 대학에서 지금 교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되게 그 표지부터가 인상적인데요. 표지에는 미국 1달러짜리가 있는데 이 1달러짜리에 있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입을 막고 있는데요. 이거는 화폐 내지는 자본주의의 상징인 이 화폐를 이제 화폐에 그려진 인물을 입을 막고 있다는 말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와 상당히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가 내지는 자본이 입을 막아버리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경제 상황이 빗대요. 그들은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총 23가지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18번째, 숫자도 좀 그런데 18번째,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활발한 기업 활동이 없으면 경제도 활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이 피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천연자원이나 노동력같이 기업들이 모두가 필요하는 것은 공동의 자원이 파괴되지 않도록 개별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기업 부분 전체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규제가 단기적으로 손해를 줄지 모르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기업 부분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규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교육 규정이 그런 것인데요.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의 규제 내용이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성이 잘 돼도 국가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삼성은 예, 줄기차게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동자는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삼성이 아무리 수출을 잘하고 뭐 초과 이익을 달성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결코 부강해지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 예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에서 언제까지 한쪽만으로 치우치고 편향된 색채만 가득할 것인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에서라면 가능할 것인가? 내지는 언론인과 언제까지 정치가 이렇게 결탁해서 내지는 또 기업까지 같이 결탁해서 제4의 권력이 언론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권력에 빌붙어서 살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리덤 하우스에서 작년에 언론 자유도를 67위로 발표했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위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1위인 핀란드나 이런 나라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나라고요. 일본이 22위 이렇게 있는데 일본보다도 훨씬 언론 자유가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우리가 이런 나라보다는 분명히 언론 자유국이 맞지만은 어쨌든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서 분명히 노무현 정부 때보다 많이 언론이 후퇴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론 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언론 개혁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우리와 같은 할 말이 수다와 같은 방송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우리 제목처럼요, 할 말이 수다, 정말 할 말은 하고 사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 내지는 그런 언론이 만들기 위해 저희들도 노력하겠고요. 예, 그러면 할 말이 수다 제9화 대한민국에서 언론인으로 살아가기 이상 마치겠습니다.